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 경제 수학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학업과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기초 경제 수학, 기본적인 수학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문과여 갖고 이걸 안 배웠다든지, 그렇죠? 저도 30대 중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 또래들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 또래들은 학교에서 아마 미분 같은 거 안 배웠었죠.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경제학과 1학년 들어가서 배웠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여러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 내용이긴 한데 진짜 대학교에서 막 경제 수학 가르치듯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학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내용 할 거고, 뭐 경제학 원론 제 수업 혹은 다른 분의 수업 따라가시면서 뭐 수학적인 내용이 뭐 이해가 돼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수업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뭐 반드시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수학적인 거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용도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수준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수학 지식만 공부할 거지, 제가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듯이 뭐 제가 수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을 강의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들으시다가 뭐 이건 너무 쉬운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더라도,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조금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혹시나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 수업을 들어보지 않으시고 요 수업으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손병익 회계사고요. 그렇습니다. 뭐 회계사인데 경제를 가르치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회계사 시험 쪽에서 회계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을 강의하다가 이제 방문각에서도 경제학을 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수학 기본적인 내용들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교재는 아마 이게 인터넷에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내용은 빼고 필요한 내용만 좀 넣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도 뭐 일단 예정은 2시간 잡아놨는데 뭐 그것보다는 훨씬 쉽게란다. 조금 짧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경제 수학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학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기초 이론 내용이 있으면은 맨 앞에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제 생각엔 뭐 맨 뒤에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맨 앞에 들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맨 앞에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 이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풀이를 넘어가기 전까지만,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테크닉으로서의 수학을 접근할 거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나서 그냥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이제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인 내용을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사 문제풀이에 적합한 내용을 할 거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여기 각 기본 단원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실제 예를 조금 쓸 거다 보니까, 아마 경제학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거 갑자기 뭐 수요함수, 효용함수 얘기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초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소용함수, 수요함수 이런 게 뭔지 아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개념이 이용되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처음 요 강의로 경제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들으면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요 강의를 뭐 처음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 혹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풀이 넘어가기 전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는 5가지 주제로 좀 정해봤고요. 좀 간단하게 내용들을 볼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지수 내용 있죠. 지수. 이거 되게 간단한 그거죠.
우리가 덧셈 뺄셈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덧셈 뺄셈은 하실 수 있는데 이 지수 곱셈 나눗셈 하는 게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예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뭐 쉽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3승이다.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1승 1승 1승이니까 곱하기면은 다 더해지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거 할 거예요. 물론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의 3승 곱하기 뭐 2의 5승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요? 요거는 2의 8승. 그렇죠? 3과 5가 더해지죠. 이게 숫자로 보면 이렇게 쉬운데 나중에 뭐 수요함수, 뭐 시계 미지수 이런 걸로 x, y로 쓰면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의 5승을 2의 2승으로 나누기 했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되죠? 나누기를 하면은 2의 3승, 5에서 2가 빠지죠.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2의 마이너스 1승 구하시오 하면 이게 뭐가 되죠?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붙으면은 분수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2승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2의 마이너스 이렇게 2의 2승의 마이너스 1로 나눠서 보면은 2의 제곱에 이렇게 분모로 2의 제곱이 들어가고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의 1, 2의 2분의 1승 요거는 뭐 루트 2인 거 아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숫자로 보면 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 미지수 막 계산하고 할 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의 0승은 몇이 된다? 1이 되는 거, 그렇죠? 0승은 1이죠. 요거 이제 좀 이따 미분할 때도 나올 거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1번 끝. 지수. 그렇죠? 아시겠죠? 우리 시험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하는 거예요. 지수.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길게 가져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함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제 경제학에서 수많은 함수가 나올 거예요. 뭐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무슨 효용 함수, 무조건 함수가 나올 건데 그 이제 함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막 함수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도 그냥 뭐 테크니컬하게 그냥 문제 푸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되는 거지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함수의 정의. 함수가 뭐냐? 요거 그냥 읽어볼게요. 거기 교재에 써 있는 거. 독립 변수에 따라 종속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식이다. 아시겠죠? 뭐 이게 수학적인 정확한 정의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독립 변수에 따라서, 경제학에서 함수는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들어가면은 함수라는 걸 통해서 y 값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 함수라는 거는 그냥 펑션이 영어로 뭐예요? 기능이잖아요. 기능, 한국말로. 그냥 이 기능만 하는 기계예요. 그냥 x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y라 이 과정을 거쳐갖고 그 공장도 그렇죠. 원재료 넣으면은 막 공장 과정들을 거쳐갖고 뿅 하고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x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y라는 값이 나오는 그냥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막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시는데 독립 변수는 뭐냐? 거기 써놨죠. 독립 변수는 원인 값입니다. 입력 값이나 원인 값이다라고 써놨죠. 아시겠죠? x 들어가는 거 이게 독립 변수예요. 그리고 y 종속 변수죠. 종속되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묶여 있다, 뭐 어디에 따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x 값이 투입되면은 그 함수 값에 따라서 함수식에 따라서 y가 나오기 때문에 y는 종속 변수다. 그리고 거기에 써놨듯이 뭐 결과물이나 뭐 효과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 옆에다 써놓은 게 제가 독립 변수는 이제 그래프로도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경제학에서 진행이 되는데 독립 변수는 뭐다? 이거는 가로축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세로축. 그렇죠?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미리 가로축에 표시된다, 세로축에 표시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가 뭔지는 알았어요. 아 함수라는 거는 독립변수 원인 값이 들어가면은 그냥 결과값을 생성해내는 식이구나 혹은 기계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경제학에서 함수는 어떤 게 있지? 어떤 함수들이 나오지? 라고 보면은 잠시만요. 네, 요거 들기가 좀 불편해갖고 잠깐만.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그럼 거기 이제 밑에 2번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함수 나와 있죠. 함수가 뭔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함수가 나오나요? 라고 보면은 거기 이제 수요 함수 써놨죠. 이거 좀 써볼게요. 수요 함수 혹은 이제 뭐 효용 함수라는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생산 함수, 그다음에 비용 함수, 그다음에 뭐 화폐 수요 함수라는 것도 나오고요. 거시경제학 하면은 그다음에 뭐 투자 함수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함수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경제학자들이 왜 이렇게 함수를 좋아하냐? 그 경제학에서는 어떤 독립변수, 원인값이 발생하면은 종속값,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분석하는 것들을 일일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식에 의해서 독립변수가 이렇게 투입되면은 종속변수가 나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거든요. 그걸 막 줄글로 다 써놓기보다는. 그래서 이 함수식을 이용한다.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형태도 제가 쭉 써놨었죠.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수요 함수의 형태를 보면은 qx는 fpx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Q는 수량이고 수요량이고 P는 가격입니다. XJ의 가격.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투입돼서 종속변수 값이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원인값이 들어가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원인값은 뭔가요? 그래서 저기 독립변수라고 써놨죠. 독립변수 원인값 그 다음에 종속변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함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함수 펑션 f가 이제 주로 함수를 f로 약자로 씁니다. 아시겠죠? 요 안에 있는 게 원인 값이에요. 투입되는 값 독립변수가 요 안에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가격인 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 가격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결과값이 뭐예요? qx 수요량. 수요량이 어떻게 결정되냐? 아시겠죠? 가격이라는 원인값이 주어지면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수요량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냐 그거를 알고 싶은데 이 관계를 굳이 일일이 다 막 이렇게 말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요식으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용함수라는 것도 있대요. 효용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쓰죠. 효용, 유틸리티. 여러분들의 만족,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내가 소비하는 XJ량, YJ량, 재화의 수량에 의해서 내 효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어느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만족, 내가 내 돈을 주고 내 돈 내산을 했어. 그 효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몇 개, 어떤 재화를 몇 개 사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X, Y제의 소비량이 되겠죠? 그렇죠? XJ, YJ 이 소비량이 결정되면 결과값으로 뭐가 나온다? 개인의 주관적인 효용이 결정된다. 근데 이 그 효용이 결정되는 과정을 매번 말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함수는 QX죠. 여기 QX랑 같은 거가요? 네, 같아요. 그런데 종속값 그 생산량 QX라는 내용은 같지만 그 투입 변수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F LK 그럼 이건 뭐냐? L 노동 레이버, K 캐피탈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해서 이거 고용량이라고 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한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고용해서 XJ를 몇 개 생산할 거냐? XJ의 생산량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다음에 비용 함수라고 하면은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은 우리가 QX 이렇게 쓰죠. 그래서 XJ를 생산할 때 XJ 생산량 XJ를 생산할 때 총 비용 토탈 코스트죠. TC
총 비용이 얼마가 되냐, 그걸 나타내는 게 비용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원인값을 잡아서 어떤 결과값을 보고 싶은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화폐 수요함수, 투자함수, 요거는 그냥 좀 그냥 생략할게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화폐 수요함수 같은 경우는 소득과 이자율이라는 독립변수, 원인값을 넣어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고, 투자함수는 이자율이라는 원인값, 이자율이라는 독립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업이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게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경제학에서는 예외적으로, 그거 좀 이따 볼게요. 그거 써놓은 거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은 일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일변수 함수는 말 그대로 독립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독립변수가 하나, 그렇죠? x제의 수요량을 결정하는데 수요함수에 투입되는 변수는 뭐 하나예요? 가격 하나죠. 실제 수요함수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걸 좀 단순화 시켜갖고 가격 하나만 들어가는 일변수 함수로 볼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효용과 생산, 요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x제, y제의 소비량, 두 가지 변수죠. x제의 소비량이라는 값과 y제의 소비량이라는 값. 여기는 노동의 고용량, 자본의 고용량,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결정되잖아요. 이런 건 뭐다? 다변수 함수다. 아시겠죠? 일변수, 다변수 어떤 개념인지 뭐 쉽게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입값이, 원인값이 하나인지 혹은 하나 이상인지에 따라서 일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이런 기초적인 형태를 볼 건데, 거기 이제 봤죠?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다? 우리 수험 수준에서는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도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2차 방정식 나오긴 하는데 막 생산함수 나오는데 그건 간단하게 그냥 나누기 하는 정도만 나올 거고, 아시겠죠? 기본적인 함수 형태는 거기 4번에 있는 것처럼 1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함수를 뭐 중학교 때 배우나요? 언제 배우는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y는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x가 뭐예요? x가 독립변수예요.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실은 까먹었을 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아시겠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이렇게 식으로 많이 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a를 뭐라고 한다? 기울기. 그리고 b를 이제 뭐 절편값이라고 한다. 이런 것까지 봤었죠.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x제, y제 평면에서 뭐 절편값은 b, 여기에 이제 x제가 빵일 때 y제 값이 몇이냐? 그래서 여기 세로축 절편했고, 기울기에 따라서 그렇죠?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함수식이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까지 우리 다 공부 예전에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기울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기울기. 절편값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울기가 엄청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건데, 제가 거기에 수요 함수를 예로 써놨죠. 요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알겠어.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 예를 들어서 수요 함수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수요 함수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원인값이죠. 종속 변수. 결과값은 뭐라고 했어요? 수요량. 그 다음에 이게 뭐다? 가격이라는 독립변수가 투입되면 거기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해서 생산량이 결정되더라 라는 게 이게 수요함수죠. 뭐 생산함수도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경제학 문제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식을 Q에 관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제 P에 관해서 정리하는 식이 많이 나오죠.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수요함수고, 요건 이제 뭐 역수요함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요거는 뭐 그 수요함수 같은 경우는 어느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기울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거기가 5번에 기울기 써 있죠. 자,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 인터넷에 쳐보면 기울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독립변수의 증가량에 따른 종속변수의 증가량의 비율이다 라고 나와요. 독립변수, 가로축 변수의 증가율에 따른 세로축 변수의 증가량의 비율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고 써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y분의 x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로 나눴잖아요. 요걸 그 다음에 요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기울기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x 변화율, 그 다음에 y 변화율, 아시겠죠? y분의 x, 기울기라고 함은 y를 x로 나눈 거고,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그래프 상에서 나타내면은 요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y축, x축,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기울기를 구하세요 하면은 x 변동량, y 변동량을 구해서 y 변동량을 x 변동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앞으로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시겠죠? x 변동량분의 y 변동량. 여기 써 있잖아요. 독립변수 증가량에 따른 종속변수의 증가량의 비율. 그렇죠? 독립변수가 변했을 때 종속변수 세로축의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 가파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같은 x량이 변하더라도 종속변수 값이 훨씬 더 민감하게 변하는 그런 경우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하면은 같은 x제 독립변수 값이 변하더라도, 원인 값이 같은 양으로 변하더라도 종속변수의 값이 y의 값이 좀 더 적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기울기 의미에도 제가 써놨는데,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라고 하면은 독립변수가 변할 때 가로축 변수죠. 원인 값이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그 정도를 말합니다. 혹은 이게 중요해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x제 양이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결과값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정도를 기울기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 써 있죠. 기울기가 양수이면은 이제 좀 이따 그릴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이면은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우상향하는 직선이에요. 아, 그럼 기울기가 양수구나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우하향합니다.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란 얘기죠. 기울기가 우하향합니다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려지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두 변수의 상관관계라 그랬죠. 자, 독립변수가 변할 때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도 같이 증가하는 관계를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양의 관계다. 두 변수의 사이가 양의 관계다라고 해요. 독립변수 원인값이 증가할 때 종속변수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구나, 양의 관계라고 하고, 요거는 독립변수가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 결과값이 반대로 가죠. 독립변수는 증가했지만 종속변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요거는 뭐라고 한다? 음의 관계다. 아시겠죠?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독립변수 투입이 증가하면은 결과값이 오히려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양의 관계가, 예를 들면은 뭐 생산함수에서는 qx는 fpx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약간 좀 애매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고, 양의 관계인 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밑에다 바로 그릴게요. 아시겠죠? 밑에 어차피 바로 이야기할 거여 갖고, 하여튼 양의 관계, 음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볼 때 기울기의 양수냐 음수냐, 기울기의 양, 그거에 따라서는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기울기가 똑같이 양수일 때 기울기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얼마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뭐 밑에 수요함수, 비용함수, 투자함수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수요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수요함수. 자, 근데 아까 전에 수요함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독립변수가 가격이고, 그렇죠? 가격이 원인값이고 종속변수가 수요량, 결과값이 수요량이라고 했는데, 독립변수가 주로 어디에 온다? 가로축에 온다. 종속변수는 세로축에 온다 그랬죠. 그럼 저거에 따르면은 원인값인 가격이 px가 여기 오고 세로축에는 qx가 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맞잖아요. 원인값이 오고 그에 따른 결과값이 세로축이 오고 그게 맞는데 경제학에서는 아까 거기 제가 앞장에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경제학에서는 예외적으로 독립변수가 세로축에 오고 종속변수가 가로축에 오는 경우가 많다. 수요 공급 함수라든지 뭐 화폐 수요 함수라든지 그런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PX와 QX가 옵니다. 여기에. 이유는 없어요. 그냥 경제학의 선배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썼는지 그냥 제 나름에 뭐 물어본 적은 없지만 경제학자들한테 수요함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구나. 바로 이해하기가 편하죠. 우리가 이제 공급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공급자들이 생산자들이 공급을 늘리는구나. 뭔가 가격의 오르내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아마 세로축에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PX가 이렇게 오고 QX가 이렇게 오면은 수요함수 이렇게 나타내는데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해요. 이게 뭐 좀 어색하죠. 가격은 오르내린다. 우리가 그런 개념 많이 쓰잖아요. 평소에 가격이 오르내린다. 그래서 가격을 여기다가 쓰면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갖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누가 뭐 알려준 건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기울기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수요함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구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가죠. 기울기가 우하향이죠. 이거는 음의 관계다. 두 변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함수, 공급함수 같은 경우는 공급 곡선은 가격, 원인값이 증가하면은 생산량이, 공급량이 증가하는구나. 요거는 두 변수의 양의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많은 함수와 그래프 평면을 그리는데 그걸 그리는 이유는 뭐다?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혹은 두 변수가 독립 종속관계가 아니더라도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함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라니까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가로축에 있는 변수와 세로축에 있는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아시겠죠? 이제 수많은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걸 통해서 그냥 요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게 어떤 관계에 있구나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용함수도 제가 적어놨죠. 비용함수는 어떻게 되냐? 비용함수는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제대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비용함수가 뭐였어요? 뭐가 독립변수? x제 생산량 QX, x제 생산량에 따라서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QX, X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게 원인값이죠. X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X제 생산의 총 비용이 어떤 식으로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직선의 형태는 아닙니다. 직선의 형태는 아니고 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곡선으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래서 뭐다? 그래도 그래프가 오른쪽 이제 독립변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 결과값도 증가하는 걸 보니까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죠? 원인값 그러니까 X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총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라는 관계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토탈 코스트 총 비용 중에서 고정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고정 비용.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정 비용이라는 항목은요. 생산량에 관계없이 결정돼요. 내가 생산량을 예를 들면 이거죠. 생산량을 뭐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비용이 10개를 만들어도 고정 비용은 주로 월세 이런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10개를 팔든 물건을 20개를 팔든 물건을 30개를 팔든 고정 비용은 항상 똑같죠.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이 총 비용의 그 빨간색 그래프를 봤을 때는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속 변수 결과값도 같이 증가하는 방향이구나. 둘의 뭔가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얘기인데 그래프가 수평으로 그려진다? 그럼 독립 변수
원인값이 아무리 변해도 결과값이 고정이구나. 이 두 변수 사이에는 관계가 없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 그래프 형태 그건 뭐다? 항상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거기다가 투자함수를 적어놨죠. 투자함수. 이제 거시경제학에 가면은 투자함수도 배우는데, 투자함수 마찬가지로 가격이 여기 와요. 원인값이 여기 와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뭐다? 이자율.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얼마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때 투자 금액. 이 원래 이제 이게 종속 변수여 갖고 여기 와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격 변수는 세로축에 오면은 좀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편해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하향인 걸 보니까 투자와 이자율은 음의 관계구나.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투자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리기가 겁나니까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으면은 투자가 감소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기울기가 양수라면은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한다. 음의 관계면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같은 양수일 때도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뭐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독립변수가 이렇게 변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쭉 올라가 버리면 기울기가 큰 거고, 기울기가 낮으면은 이게 독립변수 원인값이 변해도 이 종속변수 결과값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함수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함수가 여러분들이 막 함수라고 하면 벌써 막 겁먹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함수는 뭐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그 식을 간단하게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기울기. 기울기는 좀 이따 이제 계속 배울 건데 미리 좀 개념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잠깐 지우고 그 다음에 총 평균 한계, 그거 내용 볼게요.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좀 수학적으로 딱 숨이 딱 막히게 하는 게 아마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게 이제 요 총 평균 한계 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구하는 방법인 그 미분이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겁을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분이 이게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깊게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문제 푸는 방식이잖아요. 그냥 계산하는 그 테크니컬한 거여 갖고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먼저 총 평균 한계 뭔지 그 개념을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필기 따로 안 할게요. 총값은 독립변수의 투입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의 총값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고, 평균은 뭐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그렇죠? 총값의 평균이다. 이거 쉽죠? 독립변수 단위다 평균적인 종속변수의 값이다. 좀 이따 예를 들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한 단위당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종속변수를 이제 생성해내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계값 마지널이라고 하는데,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의 그 변화 정도다, 혹은 총변수의 증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전체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단위, 순간적으로 한 단위 추가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얼마만큼 결과값이 변하냐, 그 변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거기다 표를 하나 그려놨죠. 여기다가 노동 투입량이라고 적어놨고요. 노동 투입량이 뭐예요? 이게 독립변수 원인값, 그렇죠? 우리가 생산을 가정하는 거예요.
노동이 투입되는 게 독립변수죠. 원인값이 노동을 투입하면은 그만큼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생산량. 그러면은 여기서 노동을 1, 2, 3, 4, 5 5명까지 투입할 때 한 명을 투입했더니 생산물이 총 몇 개가 나왔대요? 한 명을 고용했더니 걔가 8개를 만들었대. 그렇죠? 총값은 어렵지 않죠. 총 생산물. 그 다음에 2명을 투입했더니 2명이서 하루 동안 총 몇 개를 만들었다? 14개. 이게 총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3개를 만들었더니 3명이서 하루 동안 19개를 만들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명을 투입했더니 4명이서 하루 동안 22개, 5명이서는 24개를 만들었대요. 이게 총 생산량. 총값은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평균 생산은 뭐냐? 아까 이 총 생산량은 아까 이제 함수에서 그 생산 함수에서 나오는 그 종속 변수의 값이 이제 총값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 문제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생산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죠. 평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8명이서 한 명이서 8개를 만들었대. 그럼 한 명을 투입했을 때 1인당 평균 생산량이 몇 개예요? 8개. 2명이서 14개를 만들었대. 그럼 1인당 평균적으로 몇 개를 만든 거예요? 7개. 2명이서 만들었는데 평균 생산이 줄었어. 둘이 놀았나 봐. 하여튼 3명을 투입했더니 총 19개가 나왔대요. 그럼 생산량이 평균 몇 개? 1인당 평균 생산량이 6.33개. 평균 생산이 점점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22개, 4명을 투입했더니 걔네들이서 하루 동안 총 22개를 만들었대요. 그럼 1인당 평균 생산이 얼마예요? 여기에 5.5. 한 명당 평균 5.5의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평균 생산물. 그 다음에 5명에서 24개를 만들었으면 1인당 몇 개를 만든 거다? 평균적으로 4.8개를 만든 거다. 평균 개념은 뭐 다 쉽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계 생산물이라는 건 뭐냐? 한계 생산물. 거기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한계?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 변수의 변화 정도 혹은 종속 변수의 총 변수의 증분이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독립 변수가 뭐예요? 노동 투입량. 종속 변수는 뭐예요? 생산량이죠. 자, 그럼 여기서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했대요.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생산량은 몇 개가 늘었어요? 6개가 늘었죠. 그럼 이 사람을 한 명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몇 개 만들었다? 6개 만들었다. 그게 한계 생산물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내가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총 생산물이 얼마나 늘었냐. 그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명을 고용했는데 여기서 한 명을 더 고용했대.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했더니 생산량이 몇 개가 늘었어요? 5개가 늘었죠. 그러면은 노동을 3명째 고용했을 때 이 사람의 세 번째로 고용된 사람의 한계 생산물은 5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명을 고용하고 네 번째 사람을 고용했대. 네 번째 사람을 고용했더니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몇 개의 생산물을 만들어냈어요? 3개의 생산물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네 번째 고용된 사람의 한계 생산물은 3이다. 3개 만들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고용된 사람은 이 사람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냈죠? 2개를 만들어냈죠? 그럼 5번째 고용된 사람의 추가적인 한계 생산물은 2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생산물은 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고용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개를 만들었냐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은 한계 생산물은 한 명 이후에 2번째 고용된 사람, 얘가 고용돼서 몇 개가 더 추가적으로 생산했냐, 총 생산량의 증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고용된 애는 고용됨으로써 5개를 추가 생산해냈구나. 이 사람의 한계 생산물은 5개구나. 아시겠죠? 총값과 그 한계값, 평균값 어떤 건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산함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효용함수, 효용함수는 아까도 봤지만 이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개인의 효용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생산함수 방금 봤던 거죠. 노동 투입에 따라서 얼마나 종속 변수인 결과값인 생산량이 결정되냐라는 거고, 비용함수, x제를 몇 개 만들면은 총 비용이 얼마가 되냐, 그런 함수로 나타낼 건데, 이때 독립 변수는 뭐다? 계속 정리해 보는 거예요. 독립 변수는 여기서는 이제 x제 소비량이라고 적을게요.
xj 소비량이 얼마가 되면은 나의 주관적인 만족, 종속 변수 결과값이죠. 그래서 개인의 총 효용이 얼마가 되냐라는 거고, 생산함수는 뭐다? 노동 투입량, L 레이버니까 노동 투입량. 노동을 몇 명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총 생산물이 몇 개가 되냐, 아시겠죠? 내가 3명을 투입해서 19개, 4명을 투입해서 22개, 이런 식으로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물, 종속 변수값, 결과값이 몇 개가 나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xj 총 생산량. 그다음에 비용 함수 같은 경우는 xj 생산량이 원인값이죠. xj 생산량. xj를 몇 개 만들면은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총값은 종속 변수, 함수에서 종속 변수 값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평균값은 뭐겠어요? 그럼 내 총 효용이 xj를 몇 개 소비했을 때 내 총 효용이 얼마가 되는데, 그때 한 단위당 내가 xj를 소비하면은 평균적으로 얼마의 효용이 얻어져?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균 효용이다. 뭐 평균 효용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계 효용은 뭐다? 한계값. xj를 지금 xj를 만약에 5개를 소비했어. 그래서 총 효용이 얼마인데 6번째 xj를 소비함으로써,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뭐다? 내 총 효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냐, 그 증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계 효용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데 보면은 뭐 한계 효용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한계 효용이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xj를 이미 몇 개를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xj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소비하면은 내 효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지,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산함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야 3명이서 투입을 해갖고 이미 19개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4번째 애를 고용하면은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지?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죠. 여기는 이제 평균 생산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한계 생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에버리지 프로덕트 4첨자로 오브 레이버, 평균은 에버리지가 올 거고,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은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아시겠죠? 뭐 한계 효용은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j. xj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효용할 때, 소비할 때 내 효용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평균 비용이 되겠죠. 평균 비용. xj를 만약에 뭐 100개를 만들었는데 비용이 100이 들었다. 그러면 xj 하나당 평균적으로 얼마가 든 거예요? 100원씩, 1원씩 든 거죠. 에버리지 코스트. 아시겠죠? 그런데 그 비용이 한 단위 추가적으로 늘릴 때마다 균일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늘어날 때 비용을 보고 싶으면 뭐다? 한계 비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널 코스트,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한계값이 계속 나오면은, 지금 이 독립변수 값이 한 단위 변할 때 추가적으로 뭐 고용이 되던 추가적으로 소비가 되던 이 독립변수 값이 살짝 늘어났을 때 총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증가분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놨죠. 한계 효용, 뭐 xj를 한 단위 추가 소비함으로써 얻는 총 효용의 증가분이다 써놨고요. 뭐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을 한 단위 추가 고용함으로써 얻는 총 생산의 증가분이다 이렇게 써놨고, 그다음에 한계 비용도 xj를 한 단위 추가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비용의 증가분. 그래서 독립변수가 아주 조금 변할 때, 독립변수가 변할 때 그 총값이, 종속변수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증가의 분을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네. 평균을 구하는 방법 써놨죠.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일단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거는 쉽죠.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를 나누면 된다. 그렇죠?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로 나눴죠.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로 나눴죠.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어. 아시겠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저렇게 구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면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뒤에 이제 계속 그래프 보면서 본 수업 시간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와 평균의 의미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전체적인 상관관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세 명을 고용했을 때 얘가 몇 개, 얘가 몇 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세 명이 고용됐을 때 19개가 만들어져서 평균적으로 6개, 6.33개를 만드는구나. 네 명을 고용했을 때 얘 한 개 생산물, 얘를 추가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늘어난 생산량은 3이지만 그 순간적인 변화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전체 4명을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22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적으로 5.5개를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기울기 그래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효용함수 제가 그렇게 쭉 써놨는데 그거가 보시면 되죠. 효용함수는 평균값은 평균 효용이라고 하고 생산함수의 평균값은 뭐 노동의 평균 생산, 비용함수의 평균값은 평균 비용이다. 라고 써놨고 거기 계산을 보시면은 총 효용을 x제로 나눴고 노동 투입량으로 나눴고 x제 생산량으로 나눴었죠. 그럼 거기 한번 예시를 볼까요? 예시를 보시면은 효용함수는 EXY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제의 평균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x제가 투입됨으로써 u가 나온 거죠. 이게 총 효용인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x제로 나누면은 x제의 평균 효용은 나눠지니까 2y.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함수 q가 종속 변수죠. 결과값이죠. 생산량이 결과값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은 노동의 제곱 자본에 곱해져 갖고 2배를 하면은 그게 생산량이 된다. 이게 이제 생산함수잖아요. 그리고 요 L과 K가 독립 변수 원인값이고 종속 변수인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노동의 평균 생산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럼 총 생산량이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나눠지니까 L K 평균 생산 노동의 평균 생산은 LK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본의 평균 생산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Q를 K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2L 제곱이다. K로 나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변수의 평균 값인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 함수 같은 경우는 토탈 코스트는 제가 뭐라 써놨죠? 4Q 제곱 더하기 5Q다. 이거 뭐 2차 함수라고 겁먹을 필요 없죠. 2차 함수 뭐 그래프 그래라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평균 비용은 몇이다? Q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4Q 더하기 5 이렇게. 아까 앞에서 지수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쉽지만 이런 게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은 전체적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다. 라는 거. 평균은 쉬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한계값을 볼 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